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시간 동안 마지막 시간인데요.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부동산 이슈와 20년 올해 하반기가 이제 거의 이미 첫 달, 두 달을 지났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순서가 부동산 지도를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고 미래에 어떤 흐름으로 전국의 부동산이 움직일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합니다. 최근 대책을 좀 집약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지도입니다. 우선 서울 지도를 펴놨습니다. 서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분홍색 경계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한강이 동에서 서로 이렇게 W자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자리는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물론 이제 세종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건재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특히 어느 지역에서 미래의 10년을 맞이하는 것이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한가운데 한강이 흘러가면서 한강을 중심으로 이 부의 가치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한강은 W 웰스의 그런 영문 이니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변을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변신하는 이런 지역들이 서울의 미래 10년 후에 가치를 좌우하는 그런 핵심 지역으로 등장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방향성에서는 일기 신도를 생각해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향 일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쪽으로 분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에서 분당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발전축을 하나 형성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 반대의 대각선의 사선, 이를테면 동북 쪽의 남양주, 그 다음에 동남쪽의 시흥, 안산 지역이 향후의 발전축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서 아주 쉽게 많이 들을 수 있는 도시 이름이 남양주이고 시흥, 안산이 되겠습니다. 시흥, 안산의 가치는 신안산선과 더불어서 올해부터 이미 내년 내에 더욱더 강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개발 호재가 넘치기 때문에 지역의 주택가격 또한 상당 부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입주 물량 또한 거의 급감하는 추세에 있어서 시흥, 안산의 가치는 더욱더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24년 개통되는 신안산선과 더불어서 이 라인은 여의도까지 20-30분 만에 집중적으로 접근이 되는 그런 가치에 영향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축이 남양주가 있습니다. 남양주는 더 말할 나위 없이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왕숙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만 인구가 7-80만 명대에서 이제 100만 명을 앞두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왕숙이 6만 6천 가구가 들어가고 이미 다산이 3만 가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핵심은 GTX 역이 4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편리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8호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암사에서부터 구리를 거쳐서 다산 신도시 거쳐서 별내까지, 북별내까지 가기 때문에 이 또한 잠실권, 강남권의 진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철도까지 개통이 되게 됩니다. 23년도죠. 그렇게 되면 이 남양주의 가치가 GTX를 통해서 청량리를 통해서 서울역 내지는 청량리 환승을 통해서 삼성역, 이런 접근성까지 획기적으로 갖추게 되는 이런 지역이 되고, 기존의 8호선을 통해서 남쪽 접근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이런 양상으로 바뀌는 지역이 남양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쪽에서는 부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은 지금도 7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GTX가 서게 되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여의도까지는 1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는, 서울역까지도 불과 14-15분 만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이 부천에 대한 자리를 다시 한번 반드시 이 중상동, 우리가 GTX를 볼 때는 그 해당 역도 중요하지만 그 역을 두세 정거장 만에 접근해서 환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것까지 반드시 살펴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살짝 내려와서 이제 광명입니다. 광명은 여전히 이 순간에도 뉴타운 재개발이 한창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광명의 자리는 여전히 더 강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안양입니다. 안양은 좀 전에 얘기했었던 신안산선이
석수역을 지나게 되네. 석수역을. 그렇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1호선 라인에서 석수까지만 접근하게 되면 한 번의 환승을 통해서 바로 또 여의도까지 그런 환승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이 안양의 서북쪽 지역도 충분히 개선 여지가 큰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과천은 뭐 워낙 지금도 너무나 잘 알려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자, 동쪽으로 살짝 가게 되면 동쪽에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수도권 지역 중에서 하나는 성남 구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을 통해서 안쪽으로 산성역에서부터 쭉 돌아와서 이렇게 모란역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라인에서 지하철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의 가치는 향후에 이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8호선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남쪽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판교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지역으로서도 손색이 전혀 없다라는 차원에서 성남 구시가지에 대한 집중력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에는 고민해봐야 될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리시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자, 구리시야말로 서울의 26번째 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지역입니다. 이 구리시 자체가. 그래서 구리시는 물론 이제 입지적으로도 강동구 고덕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도 거의 거리가 서울이나 마찬가지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8호선이 개통되는 순간 장자 2사거리에 쓰고 구리에 한 번 쓰고 도매시장 4거리에서는 이 세 번이나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이 구리의 가치는 충분히 서울의 편입 지역으로 활용해도 무리가 없는 지역으로 격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는 지금 물리적으로 굉장히 먼 듯한 느낌입니다만 지금 이제 7호선이 가고 있고 GTX가 가게 되면 이 의정부의 가치 또한 미래에는 역시 더 확실한 그런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이 든다입니다. 자,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지도의 날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날씨 제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못내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자, 부동산 날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서울 수도권이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살짝 내려오게 되면 우선 천안이 보이게 되겠고 세종이 보이고 대전이 보입니다.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세종, 대전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여전히 세종의 그런 강세는 지속되고 있어요. 세종은 사실 큰 틀에서는 한 50만 명을 기획한 도시인데 지금 이제 32, 3만 명 정도 인구에, 그러니까 아직 인구 대비해서 택지는 충분히 있는데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작년에는 이제 1만 가구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었고 올해는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나타난 여기다가 국회나 청와대 이전이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동안 사실 전세값은 너무 쌌습니다. 전세가율이 50%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 전세값도 덩달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세종시다. 대전의 가치는 여전히 한 6천 세대급으로 충분히 그동안에 물론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만 현 상황이 유지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이런 상태로 좀 보여지긴 한다. 자, 위에 천안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주 물량에 대한 급감 내지는 미분양이 전반적으로 해소된 이런 천안 시장은 주목받는 지방 대도시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산 당지는 역시 미분양에 대한 부담으로 약간 좀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군산은 지금 미분양이 100가구 정도입니다만 경제 침체에서는 살짝 부동산과는 약간 괴리되면서 부동산은 그래도 조금은 좀 살아나 있는 이런 시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목포와 이 영암 쪽 나타나게 됩니다만 여기가 이제 미분양이 살짝 있는 그런 평이한 지역입니다. 역시 이제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은 관계로 이 지역의 그 상황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옆에 있는 여수 순천은 나름대로는 그래도 경제가 살아있는 지방의 몇 안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역만큼의 가치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든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앞으로는 목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흥, 여수를 거쳐서 통영까지 이 다도의 시장이 우리나라 관광 발전 측면에서 충분히 제주도의 그런 차선책으로도 대안이 가능한 그런 입지로 10년 후에 더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할 거다. 그만큼 부동산 관점에서도 이 다도에 대한 가치는 더더욱 집중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도해가 예를 들면 지금은 고흥에서 여수를 가려면 이렇게 디귿자로 돌아서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일자로 다리를 건너가던 터널을 뚫고 가던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이 다도해의 집중력은 관광뿐만 아니라 부동산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가치를 낼 거다. 거기서 활용점정 마지막 점은 뭐냐 하면 서울에서 김천까지 가서 김천에서 진주, 통영, 거제로 이렇게 되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뚫리는 날 잠정 27년입니다. 22년 정도 착공 예정. 잠정 27년. 10년이 안 남았죠.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서울에서 진주까지 2시간. 지금은 진주까지 KTX 3시간 반입니다. 경전선 통해서. 자, 지금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죠. 버스 타고 가도 3시간 반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서울에서 진주까지 2시간, 통영까지 2시간 10분. 이 라인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통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제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라인의 가치는 더더욱 더 집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노선을 놓고 진주와 창원이 갑자기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 진주 안으로 가는 건데 갑자기 창원을 들러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진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창원이라는 도시는 마창진이 합쳐지면서 100만 명이 넘는 도시예요. 자, 자체적인 미분양은 지금 거의 5천 가구 미만으로 줄긴 했습니다만, 이 그 5천 가구 자체의 상당수는 이미 특정해서 하나의 물량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게 되면 창원의 시대가 이제는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내년에는 더 주목되는 시장이 이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시장으로 귀결될 걸로 예상됩니다. 부산 아주 좋습니다. 부산이 우리나라 제2 도시입니다. 부산은 뭐 해운대, 수영, 동해, 여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상당 부분 한 번은 회복을 탔고, 지금은 약간 이제 주춤거리면서 강보합세 소폭 상승 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가치는 다시 한번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도심이 활성화되는 이 가치에 좀 중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여전히 개발 중이다라는 차원에서 부산의 집중력은 유지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울산이야말로 V자 반동에 성공한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울산과 평택이 거의 그래프상으로 유사한 V자 반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울산의 가치는 내년에 더더욱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항, 경주 같은 경우에는 포항은 우리가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경주와 더불어서 2천 가구나 됐었는데 포항의 미분양은 거의 사라져서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경상북도의 시장을 이끌어가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들고, 경주 또한 미분양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면서 절반 이상 줄었죠. 2천 가구에서 절반, 1천 가구도 안 되니까 절반 줄면서 오히려 이제는 김천이 1등으로 올라간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포항, 경주의 라인도 회복의 기대치는 높은 지역이다. 자, 이제 내륙으로 잠깐 들어가면 청주, 충주가 보이는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인구가 80만 명이 넘고 집중력 있고 워낙 산업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청주의 가치는 여전히 지금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음에 강원도 속초, 양양, 강릉이 되겠습니다. 속초와 강릉에는 미분양 물량은 다소 있긴 합니다만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측면에 있어요. 그래서 속초의 평당 아파트 가격이 평당 1,300만 원에 분양되면서 약간의 그 미분양의 부담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KTX 경강선이라든가 동해 고속철도 같은 이런, 그다음에 기존의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같은 이런 기반 시설이 갖춰지면서 속초, 서울시 속초구라는 이 별칭까지 얻는 이 동해안 지역은 향후에 토지 시장에서도 충분히 그 집중력이 생길 거로 예상이 들고요. 이 동해안 개발과 더불어서 주택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그 가치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을 개략적으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10년 후에 여의도의 10배 면적의 집중적인 그런 개발 도상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군산 밑에 있는 새만금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가치가 8,800만 평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나라 국토 개발 차원에서 상당 부분 앞으로 10년 후에 집중력을 발휘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간 관계로 조금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을 거주해야 입주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2년 거주를 채우려니 갑자기 살던 집으로 입주를 해야 되니까 거기는 세입자가 유탄을 맞는 꼴이 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다.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조합이 설립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걸리게 됩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되려면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뭐 상속이 됐던 해외 이주가 됐던 경매가 됐던 이런 경우에만 예외로
예외로 지배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매물이 적다는 뜻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는 뭐 이런 또 우려도 생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자 법인이 나오게 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가 거의 제도를 마련할 것은 다 했다. 어떤 제를 마련했냐? 이 법인으로 보유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은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제도가 완벽하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인 물건은 내년도에 이제 양도세가 법인 양도세가 10%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1차 이 법인 매물이 물론 서울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은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도 퇴로를 열어주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그 기간까지는 당연히 유효합니다만 조기에 자진 말소하면서 퇴로를 갈 것인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제도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월 4일 날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가장 이제 그 신규 택지 33,000 가구가 나왔고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그 기존의 택지에서 24,000 가구를 늘리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7만 가구. 자, 재건축 재개발 7만 가구는 재건축에서 공공재건축, 이 공공자를 부정, 공공재건축에서 5만, 공공재개발에서 2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7만 호라는 숫자는 민간의 영역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민간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여야 이 물량이 나오는 거여서 약간의 물량 공급에서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전체 13만 2천 가구 중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7만 가구나 된다, 절반이 넘는다라는 상황을 보게 되면 과연 이 13만 2천 가구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에 대한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내는 대안은 이번에 있는 3기 신도시 물량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충분히 제가 계산해 보건데 늘릴 수 있는 물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10만 가구 정도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계산도 해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서 시장에 이만큼의 물량, 확실한 물량, 100% 정부 주도의 물량이 이만큼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매수자는 대기해도 기다려도 충분히 기회가 온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공급 대책으로의 재변화도 다시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중요시하는 수요와 공급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통계청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바로 엊그제 발표된 그런 우리나라 인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등록 인구 센서스 방식이니까 그냥 공부,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공부에 의해서 작성된 인구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178만 명, 거의 5,200만 명이 육박한데 절반이 수도권에 산다. 일일이 뭐 시간 관계상 읽진 않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택을 다니는 가구예요. 이 가구에서 별도로 가는 게 아니라 가구 원수 감소로 연결될 뿐이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수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유소년의 인구는. 그래서 저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주택 가격도 떨어져야 되는 거 당장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20년 후의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구가 주택의 단위다. 서울에 1년간 2019년 1년간 가구는 6만 2천 가구가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경기도는 무려 16만 4천 가구, 인천도 2만 8천 가구. 쭉 더합니다. 따다닥 더하게 되면 25만 가구가 수도권에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수도권에 1년에 25만 채의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수요예요. 수요. 인구는 살사 어떻게 될지언정 이 가구가 이만큼 증가했다는 거기 때문에 가구가 주택의 단위여서 이 수요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서울 수도권에서 이만한 주택이 늘어납니까? 아파트로는 당연히 안 되고요. 연립 다세대가 늘어나야 되고 그에 따른 원룸도 늘어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늘어나서 이걸 맞춰야 되겠죠. 하다못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심지어 고시원까지 분포는 되겠죠. 구매력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수요는 여전히 유지된다입니다. 자, 1인 가구가 58% 이르렀다. 그만큼 앞으로는 이제 중소형이 대세다라는 측면에서 주택 규모를 좀 착안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데이터가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주택 규모 현황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우리나라에 아파트라는 주택 유형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전국 62.3%인데 서울의 비율은 58.3%에 불과해요. 이 서울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큰 대도시에 아파트가 전국 평균에도 미달한다는 이 엄연한 현실은 사실 주택시장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각되면서 가격은 더 환금성, 투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서울 아파트다. 그리고 새 아파트다. 새 아파트. 전국 단위 공급은 저는 그렇게 아주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지역별 주택은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좀 달리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유의미가 있어서 보게 되면 노란색 수도권의 막대 그래프와 회색의 지방이 그대로 똑같이 우하향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국 단위 그래프는 신뢰도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서울은 올해 4.9만 호, 내년도에 2.5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에는 더 줄죠. 그러면 서울에서 비싸니까 이제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경기도로 간다. 경기도로 가면은 경기도의 그 라인 또한 그대로 우하향한다. 경기도도 파랗게 질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시,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자, 올해는 여기가 1, 2, 3, 4 등의 입주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10,000가구 이상. 그런데 이들을 딱 내년을 바라보게 되면 그 숫자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김포 16,000가구가 3,000가구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시흥 13,000가구가 2,400가구, 10,000가구가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언급했습니다. 시흥과 안산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변화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김포, 시흥, 안산, 화성, 전국의 물량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 큰 하나의 추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에서 언급했듯이 경상남도를 봤고 울산을 봤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볼 때 그 지역의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의 물량 감소 속도가 가파르게 이렇게 급감하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하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선제적인 그런 공급 지표라고 하게 되면 그걸 따라가는 후행 지표는 미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자, 근데 우리나라 미분양 아파트는 이미 30,000가구 이하로 절대적인 물량에서 전혀 주택시장의 부담이 아니다입니다. 2009년도 3월 때는 16만 6천 가구가 지금은 이제 무려 13만 5천 가구가 사라진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은 2만 9천 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2만 8천 가구 때 미분양은 더 이상 주택시장을 받쳐주지 못한다, 수요로 충당되지 못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만큼 이 수급 불균형 문제는 당분간 우리 주택시장의 하나의 큰 숙제로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3기 신도시는 미래의 공급 물량입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30만 호가 발표됐고 그중에 순수 3기 신도시의 신도시급은 17만 3천 가구에 이 17만 3천 가구는 너무 작다입니다. 왜냐하면 1기 신도시가 무려 29만 가구예요. 수도권 1기 신도 29만 가구. 2기 신도시는 평택 고덕이라든가 대전 도안이나 그다음에 뭐 아산 이런 데를 빼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어느 정도 근처에 그 접근이 가능한 이런 지역만 따져도 55만 가구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2기 신도시가 한창 지내던 이 같은 기간에 공급된 MB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이 있어요. 이거는 32만 가구를 기획했다가 광명시흥 11만 가구짜리가 해제되면서 무려 그걸 빼더라도 무려 21만 가구가 공급이 됐어요. 3기 신도시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2기와 55만과 21만을 합치게 되면 무려 76만 가구가 2009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동시기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도냐 이거죠, 서울 수도권에. 그런데 앞으로는 누구 혼자 책임져야 됩니까? 17만 가구 3기 혼자 책임져야 된다는 상황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계속 언급하듯이 3기를 최소한 1기 신도시 물량 수준으로 10만 가구 이상을 더 늘려야 된다. 늘릴 수가 있습니다. 늘릴 수가 있는 이유는 주택용지 비율이 지금 턱없이 1기, 2기에 비해서 턱없이 주택용지 비율이 낮아요. 용적률 높이면 되고 산업용지로 분류된 지식산업센터 지을 게 아니라 우리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주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늘려야 되고 공원 녹지 비율이 전체 도시 면적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3분의 1을 공원 녹지로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외곽이 다 공원이고 산입니다. 공원 녹지 비율은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과감하게 줄이게 되면 충분히 10만 가구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더 급합니다. 지금은 명품 신도시 만들고 산업 기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은 부족한 주택을 늘려서 시장의 안정을 구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3기 신도시의 물량을 늘려야 된다입니다. 자, 시장 전망하겠습니다. 시장 전망은
전국이 지금 이제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자 8월 한 달입니다. 1.5 서울 1.5 수도권 1% 광역시 지방 다 모두 플러스입니다. 모두 플러스. 물론 제 지역별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이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자 부산에서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광역시도 전부 플러스. 그다음에 지방에서 보게 되면 기타 지방에서 제주도만 빼놓고 다 플러스입니다. 제주도만 빼놓고. 자 이제 간단합니다. 향후에 지방시대가 열렸다입니다. 지방시대가 열렸다. 자 제주도를 제외하고 지방에 이제는 자 이게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다 지방도 거의 절반 가까이는 마이너스였어요. 이게 이제 플러스로 반전이 되면서 시장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세는 거기에 동반해서 가기 때문에 그 매매와 동반해서 가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1, 2, 3번이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겁니다. 공급 부족, 유동성, 그다음에 저금리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게 됐어요. 이 공급 부족이 시장에 나타난다는 걸 저는 3년 전부터 강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공급 부족은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2017년도 초에 작성한 자료를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오래된 자료지만 변하게 이걸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이제 투자자, 실수요자가 이제는 추격 매수라는 단계에 왔고 이제 분양시장에 집중합니다. 그동안 가격 올랐는데 만회를 못했기 때문에 분양시장 당첨을 통해서 만회하려는 이런 또 수요까지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시장은 부동산만큼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락 변수가 정책입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다 정책에 해당됩니다만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3번에 있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안정세를 구가할 수 있었는데 그게 때를 좀 놓친 것이 19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때 또 다시 한번 되면서 이런 상태가 됐다. 지금 당장의 부담감은 뭐냐면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입니다. 이 관망을 보이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될까? 물론 이제 서울 위주로의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단기 급등 피로감은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다.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 관련 이 경제 침체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인데 제가 이미 3, 4월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6월달 상반기 말이 되면 코로나 경제와 부동산 경제는 분리된다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 순간 어렵고 하지만 역시 이제 코로나 경제는 상당 부분 더군다나 분리해서 이 주택 시장에서만큼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선의 끝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가격선은 역시 이제 우상향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는 약간 완만하게 약간은 둔화되는 모양새를 갖고는 있습니다. 인천은 가파르죠.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끝선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10년 이상 매달 한 점 한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제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 부산입니다. 부산도 완만하게 저점을 흘러가다가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그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대구 또한 끝선이 마찬가지예요. 울산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V자 반등합니다. 경상남도 또한 1년간 바닥에서 저점 다지기를 하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단계. 자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 이 지방의 상황입니다. 지방은 그래서 10년 전에 2009년도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이 저점이 2009년도거든요. 자 그래서 2009년도에 이렇게 산등성이로 올라가면서 이 통계로 따지면 이렇게 표준 분포처럼 이렇게 산을 올라갔다 내려온 이 시발점이 2009년도인데 지금의 상황이 흡사 2009년도의 그 저점에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이 타임이라 10년 만에 지방은 다시 한번 부동산 상승 초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상북도 또한 마찬가지. 대전은 뭐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약간 이제 둔화되는 모양새가 느낌이 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주가 이제 다소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광주는 또 내년도에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이 분양 시장으로 좀 더 집중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시장. 자 제주도만 유일하게 다소 지금 저점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지방 시장의 흐름은 양호한 그런 개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 전망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서울은 고가 위주로는 이제는 다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 때문에 주춤하는 모양새가 일부 나타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가 위주로는 약간 이제 보합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가을 10월에서 12월 상황에서는 좀 나타날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는 좀 보여지고요. 다소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모양새. 이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없음에 따라서 실수요자가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실수요자 또한 약간 이제 그 단기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약간 멈칫하는 이런 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들어서 물론 이제 다주택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주택자 중과 유예 물량이 나왔다면 시장의 하향 안정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과세 상태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파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전체 다주택자의 한 20-30%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만큼 이 물량이 많이 나와야 안정이 되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중저까지는 여전히 그 수준 이상을 좀 유지할 걸로 예상이 들고요. 자, 5대 광역시는 여전히 이만한 그 상승세를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지방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방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반적인 그런 상승 기반을 마련할 거로 예상이 든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다주택자는 이제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계산해야 되고 양도세 중과 계산 금액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과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내년에 한 번만 내면 될 것이 아닌가, 몇 년을 더 내야 될 것인가 반드시 고민해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거의 백척간두에 선 입장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 월세를 올려서 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분이죠. 30억 기준시가 공시가격 가진 사람이 8,800만 원 거의 1억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하향 전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시각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 자, 코로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경제에서 특히 상가 경제에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주택 경제에는 영향력은 제한적.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주택자는 이제는 판단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반드시 계산해야 되고 양도 차익이 작은 것보다는 매도를 결단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20-30% 정도는 다시 한번 매도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다주택자로서의 그 삶은 이제는 거의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1주택자가 최고의 투자다. 10년 후 미래 가치가 어디에 될 것인가. 물론 1주택자도 현재 있는 집에 머물 게 아니라 10년 후에 어디서 머물 것인가를 고민해서 갈아타기에 집중을 보여야 됩니다. 1주택자가 현 수준에 머무라는 의미는 아니고 10년 이상 현 집에서 사는 것은 크게 세제상 투자성에서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1주택자의 태도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는 이제 시장에서 상당 부분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처져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매수 시기는 상당 부분 많이 지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너무 고점에 올라서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10월, 12월 물량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한 템포 늦추면서 대응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는 생각은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다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내년 5월까지 상황을 살짝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보여주고, 자,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신도시 물량을 늘려서 이런 그 실수요자들의 매수 시기에 다소 좀 안정이 되도록 이런 물량 확대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이런 정책도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큰 틀의 방향성에서 1주택자는 갈 길은 당연히 전세에 머물기보다는 방법에서는 매입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주택자가 최고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